미셸 푸코의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는데, 미셸 푸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사진 뭐 수백 장, 너무 유명한 사람이 수백 장 추천 장이죠. 근데 이렇게 웃는 사진은 철학자가 이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골라봤고요. 이제 보시면 머리가 벗겨져서 그 한 20대 후반부터 벌써 벗겨지 상당히 벗겨져요. 그래서 자신의 그 남성적인 매력을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예 확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반응이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밀죠. 지금 좀 자라서 한번 밀어야 될 때가 됐네요. 자, 비시프코는 1926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죽었어요.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다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딱 40년 된 거네요. 미셸 푸코는 1926년생인데 1926년생인 사람이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유명한 사람 두 명인가 세 명 있는데 지금 두 명만 생각나는데 한 명은 박경리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이 1926년생인데 날짜 생일을 대조해 보니까 푸코가 조금 뭐 보름인가 오빠더라고요. 뭐 오빠는 아니고 하여튼 같은 동갑이다. 그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그러나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 큰아버지 1926년생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띠가 같죠. 호랑이띠.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호랑이띠라는 게. 왜? 우리는 후쿠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큰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경리도 사람이고 후쿠도 사람이고 큰아버지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 뭘 알고 해야 되는데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프랑스의 사상가고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콜리지 프랑스 교수가 됐고 단행본으로 생전에 낸 책은 이게 다예요. 뭐 1954년에 정신병과 인격이란 책을 쓰는데 그거 62년에 정치평가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내는데, 그것까지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그러니까 61년에 광기 역사, 63년에 임상의학의 탄생, 63년에 헤몽 푸세라고 하는 소설가에 대한 문학 비평서, 66년에 말과 사물, 69년에 지식의 고고학, 71년에 담론의 질서, 75년에 감시와 토벌, 76년에서 84년까지 성역사를 요건으로 낸다 그랬는데 3권만 내고 1988년에 에이즈로 사망했죠. 나머지는 하나씩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미첼 푸코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인물은 이 왼쪽 책이에요. 이게 전문가와 초심자가 같이 보고 인용하고 할 수 있는 평전이에요. 한마디로 미셸 푸코를 중심으로 쓴 프랑스 유럽 지성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훌륭한 책이고 번역도 좋습니다. 그다음 푸코에 대한 아마도 가장 왼쪽 책보다 조금 더 쉬운 이 평전이라서 전기적 사실도 있지만 조금 더 쉬운 좋은 책은 푸코의 고등사범학교 동기 동창인 폴 벤느 역사학자 네, 이 사람이 쓴 푸코 그의 사유 그의 인격이라는 책이죠. 이거 절판돼서 못 구했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표제예요. 그 다음에 미셸 푸코에 대한 한국의 입문서는 아직 없고 한국 사람이 쓴 인문이 두 개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둘 다 제가 썼습니다. 처음 읽은 프랑스 현대 철학은 철학 아카데미하고 한 거고 이건 좀 더 쉬운 버전이에요. 근데 프랑스 철학사는 뭐 인문대 고학년 내지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한 책인데 이건 조금 이 왼쪽 책이 나온 다음에 오른쪽 책이 3년 후에 창비해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한국 프랑스 철학회에서 한 거죠. 푸코는 뿌아티에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파리
그 파리를 보통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펜타곤이 오각형이라서 펜타라고 쓰지만 이거 헥사곤 6이기 때문에 자, 파리가 여기 있고 여기가 뿌아티예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제가 공부한 스트라스부르는 여기 있죠.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건요 북부 지역하고 요 벨기에를 갑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 정도를 갈 것 같아요. 생말로나부터 시작해서 일단 뿌아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후쿠오카 1926년에 태어났는데 4만 2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지금 2017년까지 통계인데 그때도 8만 8천 명밖에 안 돼. 딱 요때쯤 갔다 왔는데 하여튼 뿌아티에 출신이다. 그다음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폴 푸건데 모두 외과의사 해부학자 뿌아티에 대학 외래 교수.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후쿠오의 집이에요. 이게 보면 집인데 이게 방이 하나, 뭐 하여튼 10개 넘을 것 같은데 2층까지 한여방까지 치면은 한 20개 심지어 안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부잣집이에요. 유지인 거죠. 그다음에 젊은 후쿠오에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불화, 두 번째는 자신의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보고된 것만 자살 시도를 20대까지 두 번을 했죠. 이 사진은 여기 낫지 하켄크로이츠가 있죠. 철십자. 낫지가 이 동성애, 이거 보면 동성애 혹은 도색 잡지들을 불태우는 실제 기록 사진이에요. 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후고가 이런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아버지가 뭐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혔어요. 다른 것보다 특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외과의사 해부학자였기 때문에 병원을 물려주려고 해요. 클리닉. 근데 후코는 그 문과 계열의 성향이라고 이과나 의대를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공부는 잘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한심하다. 넌 도대체 뭐냐? 는 식으로 계속 폄하를 해. 그래서 후쿠오가 이 모든 책들을 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 동성애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68년 이전에 후쿠오는 26년생이니까 68년 이전에 프랑스 사회는 현대 한국 사회보다도 심지어 훨씬 못한 보수적인 카톨릭이 뭐 국교는 아니지만 1600년 이상 그게 유지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20대 후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후보가 되게 공격적이고 그 날카로운 지성이 있으면서 되게 공격적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이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후보가 84년 6월 25일 날 6.25에 사망하는데 죽기 한 2, 3년 전부터는 자기가 이제 걸리는 새로운 병에 걸렸고 그때 이미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마지막 죽는 해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는데 이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두 편이 있어요. 83년, 84년.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이게 제가 지적 유언장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걸 아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은 뭔지를 이 논문에 써놓은 거예요. 세 가지 영역과 두 가지 방법론인데 지식의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지식의 고고하기 세계, 진리와의 관계, 권력의 계보하기, 남들과의 관계, 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일본말이고 19세기 말에 번역된 일본말이 다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와의 관계인데 자기 형성의 계보. 그래서 후쿠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세 개잖아요.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내가 아닌 타인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인간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세계와 관련된 어떤 진리, 뭐 자연과학일 수도 있고, 뭐 종교일 수도 있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뭐 문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얽혀 있는데 처음에는 세계의 진리 같은 걸 연구하다가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권력 관계를 연구하다가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여기까지 하고 자기는 죽은 거죠. 26년생인데 84년에 죽었기 때문에 58세 사망으로서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에이즈의 잠복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가 84년에 죽었으면 77년이나 74년도쯤에 감염이 됐다는데 그때는 그런 병에 HIV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가 명명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예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고각은 개인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탐구하는 건데 이 시대의 책들은 제목에 고고학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고 60년대에 쓴 거라서 알아보기가 쉽죠.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부제가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 레몽 루셀, 그 소설가에 대한 문학적 비평성, 말가사물 인간과학의 고고학, 59년 지식의 고고학, 고고학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탐구합니다. 자, 저는 2024년에 동아시아, 대한민국에 산다. 그 생각하는데 2024년이라는 건 서양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2024년? 저는 종교 뭐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예수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는데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면 그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는 무슨 아시아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이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다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제 동쪽에 살아요? 난 여기 살고 지금을 살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와 맺는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탐구한 책들이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권력의 계보학은 개인이 타인들과 맺는 관계를 탐구하는 거죠. 71년에 담론의 질서, 콜리드 프랑스 취임 강연인데 한국에 제가 번역해서 나와있죠. 그다음에 콜리드 프랑스에 취임했기 때문에 매년 강의를 3개월씩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프랑스는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6월에 2학기가 끝나니까 이렇게 학기가 이름이 붙게 되는데 사실은 뭐 1월에 시작해서 2월이나 3월쯤 끝나기 때문에 학기 수가 이렇다는 거고 뭐 정확한 그건 아니에요. 70에서 71년이라고 돼 있으면 71년에 대충 한 거죠. 자, 그 강의 제목들이 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그 다음에 감옥에 관한 정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GIP라고 하는데 그룹 인포메이션 sur les prisons. 그 Group of Information on the Prison. 감옥에 관한 그 정보 그룹. 그래서 감옥 인권에 대한 안 체제 운동 같은 걸 해요. 들레즈도 같이 하죠. 자기 애인인 다니엘 드페르도 같이 참여하고 다니엘 드페르도
고등사범학교 나온 사회학 교수거든요. 71년, 72년에 형벌제도와 이론, 72, 73년에 처벌적 사회, 73, 74년에 정신의학적 권력, 74, 75년에 비정상인, 75년에 감찰처벌 감옥의 탄생. 그러니까 후쿠오에 그러니까 뭐 하버드에서 뽑던 서울대학교에서 뽑던 타임즈에서 뽑던 20세기의 그 위대한 명저 100권 이런 거 하면 혜택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당연히 들어가는데 한 사람의 뭐 두 개를 할당하지 않는 이상 한 개만 할당하면 반드시 100% 이 책이 뽑히죠. 어떤 리스트에든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책이고 실제로는 보면 이게 아홉 번째 책인가 뭐 그런데 후쿠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내 첫 번째 책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신만만하게 여태까지는 내가 남의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론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게 내가 진짜 새로운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쓴 내가 자신 있게 내놓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감차처분, 감옥의 탄생, 걸작이죠. 75, 76년에 코리아 프랑스에서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66, 99 인용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인용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코가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인지 왜 보호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주택상이 무너지면 북한만 무너져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철학, 20세기 철학자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섭리고 순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190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윤리학자 조지 에드워드 모어가 프린시피아 에티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윤리학 원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카넷에서. 거기서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말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추럴리스틱 팔러시. 내추럴리스틱 팔러시가 뭐냐면 사실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조화로 이 세상이 뭐 돌아간다. 일단 하늘은 성별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하늘, 뭐 성별이 없는데 여자가 하늘이든 뭐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인간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하는 그 자연의 순리를 어긋났다. 순리에 어긋난다. 자연 법칙을 어긴다. 그래서 이게 춘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그게 자연 법칙이고 섭리라면 어길 수가 없겠죠. 중력의 법칙을 뭘 어떻게 어겨요? 중력의 법칙을 누가 어긴 사람이 나왔다. 가속도의 법칙을 어겼다 누가. 그러면 그 법칙이 잘못된 거겠지.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자연의 법도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자연의 법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헛소리, 그런 미신, 뭐 미신을 폄하하면 안 되고 그런 잘못된 신념, 그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이 위험하다. 사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의 기존 시스템이 파괴되는 걸 인간 사회 그 자체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 곤란하죠. 자, 76년에 감옥에 대한 캐나다 몬트리올 강의 이런 걸 하고 중간에 후코가 말하지 않았는데 통치성의 시기가 있다고 학자들이 보통 봐요. 통치성의 시기가 그 꼴레드 프랑스 강의 제목에 통치란 말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84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77, 8년에 안전용터인고 78, 9년에 생명 권력의 탄생 79, 80년에 살아있는 것들의 통치
81, 2년의 주체성과 진리, 80년, 81년의 주체성과 진리, 81년, 2년의 주체 해석학. 얼마 전에 한림대에서 강의를 했었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3시간짜리 8강으로 했는데 저도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82, 3년에 자기와 타인들의 통치 1, 83, 4년에 자기와 타인들의 통치 2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84년 6월 25일 날 사망했죠. 파리지. 세 번째 윤리 자기 형성의 개발인데 개인이 자신감 있는 관계를 탐구한.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하고 사이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혐오할 수도 있고 자기를 나르시시즘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딱 잘라서 구분되지 않죠. 그 자기를 여러분은 존중하세요? 경멸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안동건 씨 무슨 파 몇 대 손이다.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 나와 나의 관계가 세계와의 관계 및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치가 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당신은 누구세요? 할 때 저는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누구 딸이에요. 누구누구 아빠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그런 방식으로 쌓아올리는 거죠. 그래서 윤리 형성의 계보학은 윤리가 도덕이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덕을 다루긴 해요. 근데 윤리학에서 제가 윤리학 전공했으니까 윤리하고 도덕하고 다르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윤리 도덕이라고 하나로 같은 뜻으로 쓰는데 윤리에서는 윤리학에서는 도덕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도덕에 대해서 철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한다는 건 검토를 하는 거니까 주어진 전제에 안팎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사회가 개인들에게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규범의 코드예요. 그래서 뭐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여자는 조신해야지. 뭐 이딴 얘기들이 도덕, 규범적 코드들인 거죠. 그 도덕적 규범적 코드가 밖에서 나한테 주어질 때 그거를 대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각자의 스탠스, 입장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 입장에 따라서 개인들이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개인들의 자기와의 관계를 윤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있을 때 착하게 살면 바보 되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꼭 착하게 산다기보다는 음,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의 뉘앙스였다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거고 클레버 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클레버 지혜로운 게 되겠죠? 하여튼 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섹슈얼리티 역사인데 하여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76년에 섹슈얼리티 역사 1권을 냈고 이렇게 후쿠가 84년 6월 25일 날 사망했는데 성역사 2권 쾌락의 활용이 84년 3월에 나왔고 3권 자기 배려가 84년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에이즈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데 그때 마지막에 병상에서 한 일이 이거 교정번호. 그게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놀랍죠. 이걸 알고서 책을 읽으면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 후쿠가 죽으면서 사후 출판을 일체 금지하지 마라 라고 하고 말하고 죽었는데 성역사 사고는 다 쓴 상태였는데 최종 교정을 못 본 상태인데 출간돼서 나왔죠. 그래서 야 그 지금 후쿠가 내 책 사후 출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출판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카프카가 죽으면서 자기 친구한테 원고를 맡겨둔 막스 브로트한테 이 원고 출판하지 말고 전부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제가 막스 브로트였어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의 유언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태우는 게 맞을까? 저 같아도 막스 브로트의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코의 이 책들도 출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출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다 출간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자기 책을 진짜 태워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지만 후코는 자기가 사후 출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 정도의 그 유명한 사람의 책을 사후 출판하지 않는다는 건 물론 출판사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프카처럼 불태우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후코 아카이브가 뭐 예를 들어서 후코가 쓴 편지 같은 거 그 받은 사람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때 그걸 다 모아서 불태워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나듬듯이 또 불태우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불태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전문가들만 몇몇 전문가들만 그 성터 미첼 후커라고 있잖아요. 미첼 후커 센터라고 파리에 있는데 거기 대부분 상당히 모여 있죠. 근데 거기 있는 전문가들만 보고 부동산으로 못 본다는 건데 그걸 연구해서 책을 낸다. 그럼 그 책은 사볼 수 있는데 그 책이 인용한 후커의 책은 못 본다. 글은 못 본다. 이상한 일이 생기게 돼. 그래서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수고가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유족들이 합의해가지고 그 책을 내고 있는데 저는 지지합니다. 자,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비정상이란 무엇인가? 혹은 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둘째 시간에 그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볼까요? 자, 그래서 후쿠를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냐? 정상 같은 말을 못 써요. 왜? 정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이 문제예요.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배적 정상이 지배 당하는 정상들을 비정상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무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배적 질서가 나머지 질서들을 무질서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안 지키면 됩니다. 자, 비정상이란 지배적, 그러니까 제가 후쿠의 사유를 정리하는 특강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지배적 정상에 의해 비정상으로 낙인 찍힌 정상, 지배당하는 정상. 비정상은 없다. 여러분 다 정상이다. 저도 정상이고. 그래서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 이딴 말을 하지 않죠. 무질서란 지배질서에 의해 무질서로 낙인 찍힌 질서, 지배당하는 질서. 후의 초기의 철학적 적은 보편성이고요. 후기의 철학적 적은 정상화. 그래서 이 정상화는 권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화 권력이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드는 거. 이거 노멀이라는 건데, 이거 뭐 정상화, 규격화, 획일화 뭐 등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규범화, 뭐 하여튼. 후의 근본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여기 지금의 지배적 정상을 정상 자체와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후쿠가 한 말 중에 이게 하이데거를 조금 변형시킨 건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달력이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필로소피아, 철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그 말에 소피아에 해당되는데 그게 보편성인데 그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그럼 지도도 달력도 없는 보편적인 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도도 달력도 있는 게 없는 게 없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의 말은 사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나는 전지전능한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유한한데 유한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무한한 존재, 절대자든 신이든 뭐라고 부르는 건데 그 절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한한데 유한하지 않은 어떤 무한한 존재가 있다. 그게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인간의 유한성을 잘 보여주는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데 모든 걸 다 아는 누군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상상하고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세계를 만들었고 뭐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모든 것은 지도와 달력을 갖는다는 거고요. 이건 후쿠의 믿음이에요. 학문적 가설인 거죠. 니체주의인 거죠. 그래서 특정화, 영어로 쓴 건데, localization, 정확한 탄생 시기와 탄생 지점을 확정하려는.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형성된 특정 관념이다. 라고 말하면, 아, 그냥 그럴 수가 있냐. 그, 그래도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보편성 개념은 어디서 탄생했냐는 로컬라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반도, 아테네에서 발명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성이 있지 않을까? 그 보편성 개념은 언제 어디서 탄생했다. 그래서 고고학이나 계보학이 그런 걸 분석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이쪽 책들은 뭐뭐의 역사, 뭐뭐의 탄생, 학교의 탄생, 아동의 탄생, 성역사, 광대 역사, 그다음에 뭐 무슨 고고학, 무슨 계보학 이런 제목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당신이 형성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믿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라는 게 있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서 어떤 담론 효과를 발생시켜서 당신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플라톤에 의해서 발명됐죠. 뭐 소크라테스가 발명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보편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 유니버설리티를 번역한 건데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온 거죠. 우니베르시타스는 어원상 우니, 일. 유니섹스 하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로 함께 입을 수 있다. 이런 유니섹스 모드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니가 하나고 베르세레가 회전한다, 돈다는 거. 그래서 하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보편성의 기준이란 그거는 개별자가 아니라 개별자 위에 있는 메타적인 층이다. 그래서 메타피지카, 형이상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죠. 근데 후쿠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보통 명사가 한 개도 없고 다 고유명사라는 거. 그래서 후쿠는 보편성도 그렇게 보는 거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믿는 이른바 보통 명사는 실은 지도와 달력을 갖는 고유명사. 예를 들면 보편성이 고유명사고 철학이 고유명사고 사랑 그래서 그런 책들을 쓰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보편성의 탄생, 유럽의 탄생, 아동의 탄생, 학교의 탄생, 여성의 탄생, 신여성의 계보화 뭐 이딴 책들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명사가 전혀 없고 고유명사들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대문자가 없고 소문자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저는 뭐 시험 볼 때 같은 때는 쓰겠지만 대문자를 전혀 쓰지 않고 소문자들만 쓰죠. I am a boy. 그래서 독일어도 그렇게 명사 같은 거 대문자로 쓰고 앞문장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쓰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시험을 보거나 거기 뭐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쓸 때 뭐 인스타나 뭐 페북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 쓸 때 뭐 누가 뭐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역사가 없을 것 같은 것에 역사를 씁니다. 인간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푸코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엄두도 못 내는 이유는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 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본질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이 후쿠는 비본질주의. 이걸 철학에서 반포대주의라고 부르는데 non-essentialism, anti-foundationalism. 반포대주의, 비본질주의, 역사주의에 속하는 철학자죠. 현대 철학자들은 뭐 거의 대부분 99% 비본질주의, 반포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대 철학을 공부했냐 안 했냐라는 걸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현대 철학 공부는 안 한 사람이라고 보면 99% 맞죠. 그 두 가지 단어는 첫째 객관성, 둘째 본질.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 뭐 이딴 말을 한다거나 그래도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사태의 핵심, 본질을 봐야지. 그 자기가 본 본질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직 전근대에 사는 거죠. 현대인은 뿌리 뽑힌 자거든요. 하이데커가 말. 뭐 펠달린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근본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근본 찾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죠.
본질주의자. 불변의 본질은 지도와 달력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성이다. 이게 불변, 본질, 초월, 보편성.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다 뭐 필연성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서양 철학에서 보편성은 항상 이런 단어예요. 유니버설리. 불변의 본질은 지도와 달력을 초월한다고 믿어지는 인간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학함이란 뭐냐?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묻고 탐구하는 일이다. 의 목표는 보편성이라는 본질주의적 관념을 파괴합니다. 그 철학적 적은 초기에는 보편성이고 중후기에는 정상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나 지난 대통령이나 다 저는 이걸 전공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되게 많이 썼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 썼을 것 같지만 좀 썼고요. 저는 이제 눈여겨보니까 담론을 제가 담론 분석 후쿠가 담론 분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의 비정상화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본질주의라는 건 뭐뭐답다, 뭐뭐다움, 뭐 아름다움, 남자답다, 여자답다, 인간답다.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인간의 모습 중에 인간들이 알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를 비인간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본질주의, 토대주의, 그 에센셜리즘, 파운데이셔널리즘인데 뭐뭐답다, 뭐뭐다. 현대 철학은 기본적으로 비본질주의, 반토대주의, non essentialism, anti foundationalism. 현대 철학에는 본질주의자, 토대주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하고도 들어맞지 않고 설득력이 너무 없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좀 있죠. 본질 찾는 사람, 근본주의자. 탈레반이나 IS 같은 게 이런 거죠. 불변의 본질이 있고 그게 알라신의 말씀이고 그 해석은 내가 한 거고. 그러니까 나의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이슬람이나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죠. 노답이에요. 역사적 그래서 그 역사를 탐구하는 건데 그런 역사적 탐구의 방법론 두 개가 고고학과 개발. 고고학은 뭐냐? 지식의 고고학을 분석했는데 모든 지식은 자신이 형성되고 속하며 그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 역사적 지층을 갖는다. 각각의 지식 고고학적 역사적 지층은 단 한 개의 에피스테메를 갖는다. 지식 고고학은 유물의 고고학이 물건의 고고학이 있죠. 우리가 땅을 파서 무덤을 팠다. 근데 거기서 고르청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고르청자가 나온 무덤이라면 신라 시대의 무덤 혹은 고르청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무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불상이 나왔다. 그럼 불교가 조선의 이 땅에 전래되기 전의 무덤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각분이나 뭐 파총이나 뭐 옹기묘나 이런 걸 보면 그 양식을 보고 전문가들은 아 이게 몇 세기 무덤이구나 어디에서 흘러왔네 이런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덤의 목각분인지 석각분인지 나무로 했는지 돌로 했는지 섞어서 했는지 무덤의 봉분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보면 뭐 사회적 역사적 지위도 알 수 있고 그 어느 시대에 그리고 어느 쪽 유민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호들이 되는데 그 기호들이 역사적 지층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사회적인 지역적 편차, 문화적 편차도 보이겠죠? 근데 후쿠는 나는 기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유럽 문화 이외의 거는 다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훌륭한 태도죠. 왜냐하면 서양 철학사를 예를 들어보면 서양 철학사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실제로 서양 철학만 다룬 책은 러셀이 1940년대 말인가 50년대 초인가 쓴 서양 철학사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들은 서양 철학만 다루고 책 제목이 철학사였어요. History of Philosophy. 근데 러셀이 처음으로 서양 철학만 다루고 책 제목을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사 책을 보면 서양 얘기만 다루고 혹은 뭐 앞에 이집트나 이런 거 조금 다루고 곁가지로 구색 맞추기로 해놓고 음악의 역사, 뭐 음악의 이해, 그 국악 같은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미술의 이해, 뭐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토리 오브 아트, 곰브리치의 그 우리나라에서 서양 미술사라고 번역했는데 잘했어요. 왜냐면 거기 뭐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로니아나 뭐 이집트 있지만 그 앞에 그냥 구색 맞추려고 조금 넣는 거고 한 중세 아랍 지나가면 그 이후로는 근대 이후로는 뭐 명성치레도 잠깐 나오지만 그 책은 서양 미술사예요. 사실은 스토리 오브 아트 그 미술 이야기잖아. 그 미술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죠. 아트란 단어가 미술, 예술, 기술 세 가지 뜻을 갖는 건데 아트가 라틴어 아르세에서 온 건데 이게 지금 지식 고고학을 분석하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아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아트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번역된단 말이에요. 뭐 더 할 수도 있죠. 미술, 예술, 기술, 그리고 기법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라틴어 아르세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틴어 아르세는 그리스 테흐네를 번역한 거란 말이죠. 근데 테흐네나 아르세는 아름답단 말이 안 들어있어요. 테흐네의 뜻은 특정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여러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리를 짓고 싶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건축 지식이 건축학이 되겠죠? 특정 목적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에 도움이 되는 그 뭐를 필로소피아,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라는 말에 아름답단 말이 안 들어있는데 한국말은 일본 말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예술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예술 철학 이게 큰 필로소피 아트, 필로소피 오브 아트 주요한 문제죠. 그래서 미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세릭스, 아에스테티카를 번역했는데 아에스테티카는 감성학이거나 미학일 텐데 밤가르텐이나 칸트나 그 말을 만들고 그 말의 의미를 획정한 사람들인데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그노티시즘 불가지론이기 때문에 탐구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알 수 없다고 해서 미를 탐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가 현상학이고 감성학이기 때문에 탐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왜냐면 그 저는 본질을 추구했는데 그 본질을 칸트가 알 수 없다고 1790년에 판단력 비판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플라톤주의를 파괴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지식은 자신이 형성되고 속하며 그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 역사적 지층을 가져. 그리고 그 지층에는 단 한 개의 에피스테메,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두는 기준점이 있다는 기준이 되는 지식이. 그래서 16세기 이후 유럽, 왜냐하면 그거는 유럽 이후는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지도 달력 중에 지도를 떼어버리고 달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이해를 다르지 않았어요. 1500에서 1650년의 르네상스 시기의 에피스테메를 닮음이라고 보고 1650년에서 1800년의 고전주의를 대현작용이라고 보고 1800에서 1950년일 텐데 아마 근대를 보고 역사 인간으로 보고 1950년에서 2100년 아마 될 텐데 그 컨템포러리 동시대를 언어작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닮음, 재현작용, 역사, 언어작용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 무슨 얘기인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문에서 그거 다 다루면
뭐 한 1년 동안 강의해도 되겠죠? 역사적 탐구의 세 영역인데 지식 권력입니다. 자, 각각 세계, 타인들,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에 번역된 일본어인데 후보는 1926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죽었고 번역은 그 후에 됐는데 이 단어들이 지식 권력 윤리로 이게 다 일본 말. 이 단어로 번역된 거는 19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부와 부와 에티크인데 이 세 단어가 후쿠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19세기 말에 100년쯤 전에 번역한 언어에 이미 담겨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로 봐야 돼요. 새로 번역을 해야죠. 자, 그래서 미첼 후쿠오가 그 앞에 책도 있지만 자기가 인정하는 하여튼 첫 번째 책이 1961년에 출간한 광기 역사. 광기는 어떻게 광기가 되었나? 그 후쿠오가 나중에 이 말을 해요. 정상과 비정상의 관계가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책을 쓸 당시 1960년대, 50년대 말이겠죠. 에 몰랐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후쿠오가 1970년대 후반 권력의 개벽 시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손가락이 6개다. 근데 사람들이 다 6개야. 근데 어떤 사람은 5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부르겠죠? 숫자가 적고 많은가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 소설은 에리 프롬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식인종 사회에서 인간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비정상으로 생각하게 돼서 구토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회에서 육식을 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소설의 첫 번째 장편인 검은 사슴부터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항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성 주인공에 대한 묘사로 화자가 이야기를 해요. 화자도 여자, 대상도 여자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상징될 수도 있다 면서 근데 채식주의자의 영예나 검은 사슴의 그 이름 뭐였더라? 아니,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고 독서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이 평범한 젊은 주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사람이 채식주의, 그러니까 육식에 대한 혐오 때문에 세상에 섞이지 못해서 비정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은 네가 세상과 섞이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채식주의는 뭐니? 라고 묻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채식주의로만 읽는 사람은 내가 채식주의를 안 하거나 채식주의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건 쟤네들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강에 훌륭한 전문 문학적 형상화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외면하지도 않고 함부로 해결하지도 않았다. 외면하지도 해결하지도 않는 능력. 대부분은 99.99999%는 외면하거나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그 불편한 긴장, 제가 얘기하는 건강한 불편함을 유지하는 능력. 사람들은 불편하면 쳐버리거든요. 해결을 하거나. 근데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 해석 권력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interpretative power란 말을 해석하는 자가 권력자. 자, 규정하는 자가 권력자죠. 말하는 자가 권력자일까요? 말 되어지는 자가 권력자일까요? 넌 되게 한심하구나.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라고 할 때, 그렇게 말 되어지는 사람이 피권력자죠. 그래서 그 사람도 권력 욕구가 있으니까, 뭐, 누구다? 그럼 너는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자, 이게 해석 권력 충돌이죠. 권력 투쟁이죠. 권력 투쟁이 무슨 뭐 대통령 다리 바꾸기, 얼굴 바꾸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다 권력 투쟁이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상화를 안 하고 싶어요. 권력과 폭력을 행하지 않고 싶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고,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말을 하는 순간, 말을 안 해도 돼. 생각하는 순간 이미 폭력적 규정, 그래서 제가 그 규정 폭력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차별이고요. 규정이 폭력이에요. 니체가 얘기한 대로 해석 충동은 생명체의 기본 활동이에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 해석을 하셨죠? 해석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상화를 하셨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세상을 대상화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대상화하는 저를 대상화한 거죠. 그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권력 투쟁의 존재들이. 이 말도 제가 만들었는 정상 컴플렉스랑 노멀리티 컴플렉스, 노멀리티 컴플렉스. 스스로와 타인의 차이를 우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교정해서 정상 상태가 되고자 노력하는 심리 상태. 이게 제가 붙인 정의예요. 정상 컴플렉스. 그래서 한강을 보고 깨달은 게 한국 사람들이 노벨문학상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다른 물론 물리학상이나 이런 걸 탔어도 더 그랬겠지만 노벨문학상에 대한 그 사실 우리 되게 멋있는 상 두 개를 탄 거란 말이에요. 평화상하고 문학상. 그 테크니컬한 상을 탄 게 아니라 뭔가 뜻이 깃든 상을 두 개를 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둘 다 그 김상욱 물리학자 김상욱이 말하는 대로 광주에 비치고 있는데 그 인류의 보편적 성취를 이뤘다고 보는 거죠. 저는 한강 소설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한강, 황정은, 정세랑 이 세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설가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가해자 서사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서사를 구축했는데 한강 이전의 소설가들. 그게 가정폭력이든 국가폭력이든 그 피해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되게 훌륭하죠. 피해자의 편에 서요. 근데 한강이나 황정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요. 피해자의 편에 서지만 내가 가해자일까 봐 조심하는 글을 써요. 내가 가해자일 때에 대한 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피해자로 놓지 가해자로 안 놔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해자로 놓을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이 진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나투스든 뭐든 힘의 의지든 자기 보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올바로 본다는 건 없지만 인지 왜곡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흑역사와 자기 자랑하고 싶은 일이나 평범한 일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르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르노도 사실은 전부 모든 걸 얘기하지 못할 인간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한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젊은 여성, 3, 4, 50 여성 소설가들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인류 문학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자, 주인공을 3인칭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문학사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 관점에서 서사를 구축하는데 그 피해자 담론이 사실은 가해자 담론일까 봐 엄청 조심하면서 그걸 피하는 문체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인종 사회에서 인간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미치는 게 검은 사슴이나 채식주의자인데 사실은 그 한강 소설의 주인공은 거의 예수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항을 안 하고 비폭력적으로 당하는 것만 같은데 그게 사실은 비폭력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미치는 거죠. 살아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걸 정상 화자가 그 묘사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강 소설을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예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되게 훌륭하지만 어떤 한계가 또 역력한데 뭐 철학자로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수는 너를 박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문 앞에 소금을 뿌려둬라. 그럼 내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처단하리.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강의 주인공은 그런 말 하자.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서 예수처럼 희생자로 보여주는 영화 감독 있죠. 라스 폰 트리에르의 감독 영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라스 폰 트리에르는 영화 감독으로 진짜 위대한 이게 여지없이 정말 훌륭한데 메시지가 상당히 불편한데 여하튼 그 여자 예수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를 불편하게 나의 그러하지 못함을 까발리는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한강 소설은 읽는 독자 나를 감싸는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죠. 이런 소설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저는 뭐 문학책 뭐 소설책 그뭐 아주 안 본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주인공 화자를 그린 소설이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죠. 이게 대한민국이 발명한 뭐 노벨상 탈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지오식으로나 연포세나 아니에르노보다 한강이 더 훌륭한 측면이 있다. 고면에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웃기지만 규정폭력이란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세계혹은 타인의 본질을 자신이 다의적으로 정하고 이 자기는 본질적으로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고 혼자 생각하는데 하여튼 정하고 타인이나 세계가 자신의 규정과 다르거나 어긋날 때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며 단죄하는 폭력. 이게 후쿠 아버지가 후쿠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모든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폭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명명을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제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죠. 김준수의 위대한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아마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고 아름다운 위대한 시로 써낸 거예요. 그 진짜 위대한 철학시. 그러니까 지식의 고관은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계열에 속한 언어들의 집합인데 담론 효과, 니체적 의미 정책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이 담론의 질서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식의 고고학적이. 근데 제가 해설서를 썼어요. 번역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한국어 번역본을 안 읽어도 되도록 인용을 많이 해서 재번역을 했죠. 그리고 제가 해석을 새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론의 질서는 후쿠의 꼴리도 펑스 칭 강인인데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회에서 담론의 생산은 담론의 권력과 위험을 제거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제압하며 무겁고 위험한 물질성을 회피하는 제거, 제압, 회피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따라 동시에 통제, 선별, 조직, 재분배된다. 담론의 생산이. 배제의 내부적 절차들, 주석은 언제나 원본에 앞선다. 그러니까 성서를 루터가 해석했을 때 원본이 성서기 때문에 성서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지만 루터의 해석에 따라서 성서가 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다. 근데 여러분이 코멘트, 주석을 했다. 수업이 좋았어. 형편없었어. 할 때 저의 수업이라고 하는 원본보다 여러분의 해석이 더 앞서게 돼. 이게 배제작용의 내부 사정. 배제라고 했죠. 저자의 저자성이 권위다. 그래서 우대흐란 단어에서 author라고 하는 단어에서 authorship이라는 단어가 왔죠. 분과학문은 교육적이다. 그래서 미대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간 논문을 쓰면 지도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철학 논문인지 미대 논문인지 모르겠다, 야. 이게 디스플린제라는 거죠. 한강의 책은 믿고 산다. 누구누구의 책은 믿고 거른다. 그게 배제의 내부적 절차들. 근본 분할은 플라톤이 규정한 진실 거짓의 이분법적 실체적 대립. 진실 거짓을 나누고 자기를 거짓 쪽에 놓는 사람이 있나요? 거짓에 낫다면 바로 진실 쪽으로 자기를 옮기겠죠? 왜냐면 내가 거짓되다는 것은 진실이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는 항상 진실편에 서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플라톤의 진실 거짓의 이분법적 실체적 대립 자체가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 되는 구조.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를 그렇게 파괴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후코나 들레즈는 데리다. 자, 서양 철학사 실체의 탐구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며 그걸 탐구하는 게 존재론이고 우리는 그 참으로 존재하는 것,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인식론이에요.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묶여갖고 앞을 보고 있는데 여기 불이 있고 여기 보면 모형이 있어요. 항아리, 말, 원, 새. 그래서 보면 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동굴벽에 그림자가 비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여기 묶여서 고개를 못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 같지만 이것도 가짜예요. 이것도 모형이고 진짜는 다 밖에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기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동굴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여기 사람들은 이 가짜 사실은 진짜 말이 바깥에 있고 그 말의 그림자 그러니까 말의 모형의 그림자가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밖에 나가서 말을 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니네가 보는 게 가짜야 라고 진실을 알려줬을 때 서양은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동굴 안과 밖이 실체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진실을 본 사람이 자기 혼자 밖에서 잘 살면 되는데 진실을 본 사람이 안에 다시 돌아와서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진실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죽는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서양은 희생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둘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혹은 알려준 대가로 희생당하죠. 죽죠.
근데 이쪽 동네의 성인들은 자연사하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 희생을 안 해. 공자 80까지 살았죠. 부처 80살에 식중독 걸려 죽었는데 기원전 5세기에 80까지 살았으면 지금으로 치면 120살까지 산 걸. 모자 7, 80까지 살다가 노자 도덕경을 써주고 산으로 들어가서 800년을 더 살았다는데 뭐 그게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냥 담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나 들레즈가 얘기했나 인간을 파괴하고 싶으면 비교와 희생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희생을 하면 한이 맺히죠. 근데 뭐 진짜 희생을 하면 한이 안 맺히겠죠. 자기가 좋아서 진짜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겠죠. 플라톤은 실체와 현상을 구분해서 실체가 진짜고 현상이 가짜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진짜 가짜를 왼쪽을 노란색을 좋게 본 건데 저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 저 세계가 진짜고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가짜예요. 예지계가 진짜고 이데아계가 진짜고 현상계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실체가 진짜고 그게 본질이고 현상계가 가상이 거짓 가짜로 번역하죠. 심지어 나타날 현자 있는 것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본질과 본질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하고 이성이 실체를 볼 수 있고 감각 감정이 못 본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걸 테오리아라고 해요. 테오리아가 테오레인 동사인데 동사의 명사인데 테오레인 동사가 본다는 거. 그래서 바라봐서 비춘다. 그래서 관조인데 이게 theory가 돼서 이론이 된 거죠. 그래서 본질, 이론, 관조, 철학. 현상은 현실, 실천, 프락시스, 도덕, 정치, 예술은 다 열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뛰어나고 현실이 열등한 거죠. 왜냐하면 저 세계가 진짜고 이 세계가 가짜니까. 그래서 제가 철학자로서 인류가 역사상 발명한 가장 위대한 엄청난 발명은 저 세계의 발명. 저 세계가 이 세계다. 그러니까 나의 적은 내가 부정하는 나의 분신. 내가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안쪽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적은 나하고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는 쌍둥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무엇인가를 특별히 싫어하고 증오한다면 그 존재는 나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 왜? 적은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못 견디고 무엇이 진짜 싫고 불편한지를 보면 그게 넌 거죠. 왜냐하면 나의 바깥은 내가 나의 바깥인 줄 알고 있는 나의 안쪽이고 진짜 나의 바깥이면 내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겠지. 그래서 두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내가 호응하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질 않아. 호응하도록 내가 조건화된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나는 지점,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는 지점을 잘 살펴요. 음. 자, 그래서 그 진리와 철학의 영역을 플라톤이, 이 노란색이 항상 플라톤한테 좋은 거예요. 철학을 발명하면서 에피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진리, 인식, 지식, 학문, 영어 불변하고 보편. 이 에피스템의, 그러니까 후코 에피스템하고 플라톤 에피스템하고 달라요. 후코가 뭐 비꼬는 의미로 붙인 것 같아요. 의견, 억측, 억견,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 그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을 만든 거죠. 서양 고전 철학의 이분법은 이거예요. 존재와 비존재. 파르메이데스적인 건데, 비존재를 존재와 다르다고 보지 않고 존재의 결여로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관념의 결여고, 실천은 철학의 결여고, 예술은 이론의 결여고, 실천은 이론의 결여.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감각, 감성은 이성의 결여고, 비합리성은 합리성의 결여고, 거짓은 진실의 결여고, 악은 선의 결여고, 추함은 아름다움의 결여고,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고 땅은 하늘보다 열등하고 그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비교는 원래 활동이 아니라 동일하게 취급하기. 판단은 원래 어떤 것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의지, 당위적 판단.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오리. 니체하고 들레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교라는 말을 하려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실현당했을 때 슬픈 사람을 보고 옛날에 실현당했을 때 슬펐던 사람이 실현당했을 때 참 괴롭지. 동병상련이라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거 해봤자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떠나려고 한다는 그것만 공통분모고 사귄 기간도 다를 테고 사귄 사람도 다를 테고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도 마찬가지죠. 진짜. 모든 게 다 다른데 그 딱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 근데 세상에 똑같은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비교가 오류라고 있을 수가 없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체와 들레즈가 말하듯이 비교라는 건 현실과 현실을 비교하든가 상상과 상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실과 상상을 비교한단 말이죠, 사람. 근데 현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면 수업을 안 보고 시내에 나가서 갤러리에 가서 구경을 한다. 이거는 동시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 괜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거기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현실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실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교의 기본 구조는 내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때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저렇게 돼 있었을 텐데 그러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교는 나쁜 게 아니라 비교는 정신의 오류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 키우다 죽으면 저 강아지 키우면 되지. 그 될까? 이 강아지하고 저 강아지하고 같은가? 첫째 아들 죽으면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지. 그게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랑하라. 그래서 운명의 사랑 같은 말을 니체가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일회성, 특이성, 단독성, 싱글러리티. 이 세상 모든 일은 단 한 번씩만 일어나. 오직 한 번밖에 없으므로 비교 불가능한 이 세계를 비교 가능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게 언어. 실제로는 이 사과 저 사과밖에 없는데 마치 사과 자체가 있는 것처럼 혹은 이 사과는 맛있고 저 사과는 맛이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보편성이란 언어였고 언어가 신이었어. 그래서 플라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에서 환영, 꽝파스마, 시뮬라크라고 부르는데 원본이 100이라면 그 원본을 닮은 거, 99% 닮은 거부터 1% 닮은 것까지는 원본의 카피예요. 근데 환영은 1%도 안 닮았어. 1%도 안 닮은 걸 카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는 있는데 악의 이데아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존재와 비존재로 해놨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보편주의와 보편주의가 옛날 플라톤주의고요. 일회성이 니체와 소슈르 이후의 현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철학은 보편적인 걸 추구하고요. 현대 철학은 일회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진리가 아르케인데 그 아르케가 없다가 안 아르케예요.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확정되고 이쪽은 영원한 논의만 있어.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민중들이 어리석네, 나 민주주의를 믿지 않아, 뭐 이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해석이 해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논리적 모르죠. 그래서 해석을 독점하게 되고 해석의 독점을 이쪽은 부정해. 비역사적 본질주의.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고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보편주의는 비민주주의가 돼. 그러니까 천동설하고 지동설을 투표로 정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을 잘못 뽑아놨고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뽑은 걸까? 그냥 다수가 그때는 저 사람을 뽑아왔는데 지금은 다수가 그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되고요. 여긴 통치자, 규정하는 자, 중심 위주고 여기는 변방. 그러니까 변방 위주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중심 변방이란 말 자체가 이분법이니까. 그러니까 서울말은 표준말이고 부산말은 사투리일까? 서울말이 사투리고 서울대학이 지방대학인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 그럼 서울대학을 깎아내리고 부산대학을 최고대학으로 만들고 부산말을 표준말로 하고 나머지 모든 말을 사투리로 하면 그 구조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통치자만 바뀌었지. 그래서 설국열차에서 결국 어떤 어린애가 그 밑에서 그렇게 강제 노동을 해야 그 기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니까 한국 사람 등장인물 송강호한테 앞으로 한 칸씩 계급 상승을 하려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코티스한테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내 꿈이 뭔지 알아? 나는 기차를 너처럼 한 칸씩 앞으로 가서 맨 앞칸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우고 저 문을 열고 이 열차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있고 열등한 비서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있고 열등한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애가 정상이고 성소수자가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오른쪽 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존 롤스가 1975년에 Theory of Justice, 정의론에서 말한 베일 오브 휴먼스, 무지의 베일이라는데, 자, 존 롤스의 질문은 이거예요. 무지의 베일.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태어나.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동성애자로 태어날지 이성애자로 태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 태어나. 근데 그 나라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무지의 베일. 몰라요. 근데 그 나라는 한 나라는 동성애자를 불태워 죽이는 나라고 한 나라는 동성애자도 그냥 인정받고 사는 나라예요. 이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재미로 뭐 어? 동성애자 나라에서 태어나 동성애자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동성애자를 불태우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동성애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관련될 때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이걸 무지의 베일로 가려놨을 때 선택하는 게 진짜 선택이라는 거예요. 존 롤스에게는 그게 정의로운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12시가 돼서 이제 그 눈썹은 마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대충 하고 다음 시간 또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그 책 우리 다음 시간 디디 에리봉의 이 같은 저자의 랭스로 돌아가다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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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랭스로 되돌아가다가 오다가 그다음에 홍성민의 취향의 정착인데 취향의 정착은 여러분이 왜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끼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클래식을 들으면 있어 보이고 클래식을 들으면서 매일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보르도 와인 뭐
47년 걸 마시는 사람은 되게 우아해 보이는데 매일 소주 한 병씩 까면서 두꺼비 하나씩 까면서 트로트 듣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안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사투리, 표준말, 지방, 그 다음에 뭐 대구에 내려간다, 서울에 올라온다 이딴 말 절대 안 쓰거든요. 뭐 올라가긴 뭘 올라가고 내려가긴 뭘 내려가. 그냥 대구에 갔다 서울로 돌아올 뿐이지. 그래서 후쿠를 공부하면 이렇게 삐뚤어진 인간이 됩니다. 자, 그 후쿠가 살던 뿌아띠에는 가보지 못하고요. 파리에는 있을 테니까 거기 음, 파리는 정말 온갖 문학과 미술과 철학과 예술과 제국주의와 그러니까 파리가 동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가 일본이 뭐 사실 진짜 제국주의 국가는 영국이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양산맥이죠. 그래서 올림픽 언어나 무슨 유엔 언어를 쓰는 거죠. 식민지가 많았어서. 그래서 독일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언어를 채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페인어가 들어가지 대신. 그게 자랑할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런 추악한 서양인들의 일본과 중국인들의 추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맞점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